지난 한 주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닥터 인사이드 곽동원입니다. 이 더위에 마스크 하느라 굉장히 힘드시죠? 근데 여기에다가 하나 더 가렵기까지 한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자, 이 아토피 피부염 있으신 분들 이 여름을 어떻게 나셔야 좋을까요? 환자분들이 많긴 많은 것 같습니다. 아토피로 검색을 해보면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들 그리고 엉터리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칫하면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고 또 심각한 합병증으로 고생을 하실 수도 있죠. 자, 이 여름에 아토피를 슬기롭게 넘길 수 있는 최신의 치료법들 그리고 현명한 방법들 오늘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친절한 닥터는 바로 이분입니다.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 김희규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선생님께 일단 여러분들께서 아주 흔하게 여쭤보시는 그 질문들 한번 먼저 여쭤보고 OX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이런 겁니다. 선생님, 알레르기가 잘 생기는 체질이 따로 있다. OX. 선생님 어떻습니까? 네. 되시겠습니다. 체질이 따로 정말로 있다란 얘기네요. 그렇죠. 예.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 이제 유전적인 소인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하. 실제로 알레르기를 앓고 있는 환자들을 뒷조사를 해보면은, 네. 뒷조사를 해보면은 부모님이나 또 그 위에 계신 분들의 알레르기를 앓았던 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약간은 부모 탓이다. 예, 좀 불행하긴 하지만 보면은 이제 부모님 중에 한 분만 있어도 한 50% 정도는 알레르기가 자녀 중에 생길 수가 있겠고요. 그럼 두 분이 다 있으면요? 70에서 한 80%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부모님 중에 알레르기를 앓고 있으면은 그 자녀 중에 알레르기가 잘 생길 수 있는 유전적인 소인을 타고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토피도 알레르기의 일종이고 알레르기는 네. 일단 체질을 타고나는 경향이 있다라고 그렇죠. 일단 알고 넘어가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면 천식이나 비염이 잘 생긴다. OX 어떻습니까, 선생님? 네. 되시겠습니다. 여기 좀 특이하죠. 이제 아토피는 사실은 피부 질환이고 천식이나 비염은 호흡기 질환인데 이게 연관이 굉장히 깊습니다. 네네. 예. 사실은 이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알레르기 행진 또는 아토피 행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영유아기라든지 소아기 때는 식품 알레르기라든지 그다음에 아토피 피부염 이런 쪽으로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이제 좀 성장하면서 그런 질환들은 조금씩 이제 회복이 되고 반면에 비염이라든지 천식, 또 천식성 기관지염 이런 것 같은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이 좀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런 데 대한 고민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릴 때는 이제 장점막이라든지 피부의 점막이 약하다 보니 그쪽으로 알레르기 물질, 특히 호흡기 알레르기 물질들이 많이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감작이라는 것을 이제 거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식품 알레르기 이런 것들은 조금씩 줄어드는 반면에 비염이라든지 천식 이런 것 같은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이 많이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OX 퀴즈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아토피는 대체로 아이들, 그러니까 소아의 피부 질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 소아들이 많죠, 선생님? 네, 소아가 상당히 이렇게 비율이 높죠. 실제로 이제 소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연령대를 보았을 때 굉장히 높은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한 40에서 50% 이상 그 정도 아주 높은 심지어 70%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만큼 소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성장하면서 아토피 피부염의 그런 유병률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가지게 되고 어떤 경우는 거의 관해 소위 말해서 증상이 사라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제 아토피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약간 이제 부모 탓 얘기도 좀 하셨는데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이 있죠?
구분을 해서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한 유전적인 요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타고나는 그런 유전적인 소인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예.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많이 알고 있는 그런 환경적인 그런 요인이 있겠죠. 실제로 우리가 뭐 살다 보면은 요즘에 여러 가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 호르몬들, 그렇죠. 뭐 중국에서 오는 뭐 여러 가지 뭐 황사, 미세먼지 이런 것들, 오염된 물질이라든지 또 요즘에 뭐 새집 증후군 뭐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알레르기를 악화시킬 수 있는 실내외 그 공해 그런 물질, 미세먼지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고요. 요즘은 애완동물들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애완동물을 실내에서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완동물의 털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분비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영향을 주는데 어떤 그 환자를 보면은 뭐 고양이라든지 이렇게 목욕을 시키다가 너무 심해가지고 뭐 숨이 차가지고 뭐 응급실에 오는 그런 경우도 그래서 있었고요. 못 키운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실내 생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내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 실내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흔한 알레르기 물질 중 하나가 진먼지 진드기입니다. 진먼지 진드기가 우리 침구라든지 카페트, 소파 이런 데 많이 이제 서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진먼지 진드기에 대한 노출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나오는 얘기들 중에 선생님, 이게 요즘은 아이들을 너무 깨끗하게 키워서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입니까, 선생님? 네, 사실은 이제 그것도 하나의 학설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타겟을 해서 목표로 해가지고 우리 인체가 많이 이제 방어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백신 주사라든지 또 너무 깨끗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속된 말로 할 일이 없어졌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위생 가설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지금 뭐 면역학적인 이상 이런 게 있습니다. 네, 면역학적인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것도 일종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체질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이제 T 림프구라는 게 있는데 T 림프구가 1형과 2형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균형을 잡혀서 이렇게 되어야 우리 인체가 건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알레르기의 경우에는 2형 림프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너무 이렇게 우세하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형 림프구가 어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우두머리의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림프구에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지령 신호들이 그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알레르기 염증 세포들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요즘 또 나온 얘기는 이거 얘기입니다. 피부 장벽이 아토피가 있는 분들은 정상인들하고는 좀 다르다. 피부 장벽에 대한 얘기, 이거 좀 해주시죠. 피부 장벽의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피부 장벽의 이상이 실제로 물리적인 그런 차단을 하고 방어를 하는데 아주 일차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데 피부의 가장 큰 역할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게 이제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 장벽 자체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유전적인 소인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또 염증이 계속 생기다 보니 이제 그게 허물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피부 장벽에 이상이 생기면은 알레르기 물질이라든지 그다음에 바이러스, 세균 이런 쪽의 감염에 굉장히 취약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염증이 갈수록 심해지게 되고 또 알레르기, 아토피 증상 이런 것들이 함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면 사실 뭐 이 피부나 내 피부나 뭐가 다를까 싶은데 현미경으로 보면 지금 그림으로 보신 것처럼 저렇게 크게 차이가 납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벽돌이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약간 부실공사가 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면 선생님, 이게 내가 타고나게 이렇게 부실공사인 피부를 타고났다고 하면 보수공사도 가능합니까, 선생님? 당연히 해야죠. 뭐든지 공격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를 마련해야 안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피부 보습입니다. 피부 보습. 장벽이 허물어져 있는 부분을 보수를 해야 되는 거죠. 보수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보습제 사용하는 거, 피부 보습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그런 물질들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목욕입니다. 목욕. 그 목욕을 통해서 피부에 나쁜 물질을 제거를 하고 청결하게 하는 그다음에 보습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보습 얘기는 제가 좀 이따가 또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보통 아토피 하면 이제
겨울에 악화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여름에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여름에도 아토피가 악화가 되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들으려고요, 선생님. 네네. 그래서 이제 여름에 왜 이렇게 아토피 피부염이 심해지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습도가 너무 높다든지 온도가 너무 높다든지 이러면은 피부가 적응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런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물리적인 요인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름이 되면은 땀을 많이 흘립니다. 땀을. 이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은 이 땀에 있는 성분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피부가 가렵고 염증이 계속 지속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샤워를 어쩔 수 없이 자주 하게 되는 이것도 문제가 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샤워하는 것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샤워를 한답시고 굉장히 몸을 너무 깨끗하게 하겠다. 그래서 뽀드득 문지른다든지 비누를 너무 지나치게 사용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당장에는 피부가 좀 시원해지는 듯한 느낌이 있지만은 곧 피부 자체가 건조해진다든지 그리고 장벽이 허물어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간 지나면은 훨씬 더 악화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요 전에 나오셨던 피부과 선생님은 떼미는 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도 똑같은 의견이십니까? 맞습니다. 떼미는 건 절대로 금기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떼 안 미셔도 됩니다. 피부과 선생님도 떼 밀지 마라. 그리고 알레르기 내과 선생님도 밀지 마라. 대신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땀을 흘리고 나서는 가급적이면 물 샤워 좀 자주를 해주시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물 샤워 정도는 괜찮다. 자, 가족 중에 아토피 환자가 있으신 분들은 증상을 잘 아실 것 같은데 가족분 중에 뭐 지인 중에 없으면 사실 잘 모르시거든요. 일단 가려울 것 같고 뭐가 날 것 같은데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에 하면 특징적인 게 딱 두 가지 생각을 딱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가렵습니다. 가렵다? 두 번째는 발진입니다. 발진. 뭐가 돋아난다는 뜻이죠? 그렇죠. 여기에서 추가해서 만성적이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아토피 피부의 핵심적인 그런 어떤 증상이나 소견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오래되면 피부 모양이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딱딱해지고. 그건 뭐죠, 선생님? 피부의 태선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염증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피부가 이제 변성이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피부가 아주 두꺼워지고 그리고 아주 딱딱해지고 그렇게 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이게 선생님 이게 계속 이렇게 가나요? 아니면 나중에 좋아지기도 합니까? 마치 흉터처럼 보일 수도 있어서. 사실상 이렇게 진행이 되면 굉장히 좀 염증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소화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피부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태선화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가도 정상적인 피부로 오는 경우가 많이 관찰이 되는데 성인기로 들어섰을 때는 이제 태선화가 조금 이제 소화 때하고 좀 다릅니다. 훨씬 좀 두껍고 훨씬 더 이제 딱딱해지는 그런 경향을 띠기 때문에 조금 회복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태선화가 진행이 돼버리면 회복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아토피가 선생님 나이별로 증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면서요? 그 크게 나눈다면 한 세 시기로 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아기나 소아기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영아기 때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때는 이제 주로 얼굴이라든지 이런 쪽에 발진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이제 부위가 마찰되는 부위에 잘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소화기나 청소년기로 이제 접어들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피부에 접히는 부위에 많이 생깁니다. 어디가 많이 접힐까요? 팔꿈치 뭐 이런 데 아닐까요? 그렇죠. 팔꿈치라든지 다음에 다리 접히는 오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 땀이 좀 많이 찹니다. 이런 쪽에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 잘 생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성인기로 접어들면은 조금 더 양상이 달라집니다. 훨씬 더 많은 부위에 생기게 되죠. 뭐 얼굴, 목, 또 이제 손등이나 발등 그리고 등 이런 데 각종 부위에 다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훨씬 이제 증상도 심해지고요. 이렇게 나이별로 이제 부위가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사진으로도 보셨습니다만 뭐 이렇게 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이게
합병증이 생겨서 조금 다른 양상으로도 바뀐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뭐 우리가 알다시피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 피부 장벽이 많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이쪽으로는 알레르기 물질도 잘 들어오지만은 바이러스나 세균, 그다음에 곰팡이까지 이런 것들이 잘 침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게 이제 세균 감염이 되겠는데요. 우리 피부에는 상재하고 있는 그런 균이 있습니다. 포도상구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피부로 들어오면서 감염을 일으키는. 예를 들면 봉소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도 생길 수 있는데 어릴 때 좀 경험하는데 물사마귀 아시죠? 물사마귀. 물사마귀가 자기가 원치 않는 대로 이렇게 수영장을 갔다든지 목욕탕 이런 데서 올 수 있거든요. 근데 물사마귀의 특징은 이게 긁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옆으로 올라가요. 잘 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사마귀가 자꾸 생겨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심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환자 중에서는 이제 면역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심각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헤르페스 감염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심하게 이제 물집이라든지 이렇게 생기면 소수포 이런 게 생기면서 열도 날 수 있고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피부 장벽이 약해지다 보니 여러 가지 다른 세균들이나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또 다른 피부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걱정이 되네요. 병원에 가면 선생님 그러면 검사는 어떻게 해서 이거 아토피다라고 진단을 하시나요? 네. 사실 아토피 피부염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검사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알레르기 전문의의 그런 상담, 그리고 문진, 진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일단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이것을 원인이라든지 상태를 파악하는 그런 검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을 보는 그런 검사가 있죠. 대표적으로는 이제 피부 검사가 되겠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 몸에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IgE라는 그런 항체가 있습니다. 그런 항체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피부 단자 검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부 단자 검사라고 하면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들을 피부에 떨어뜨려서 그것을 이제 핀셋을 통해 가지고 약간 들어올리는 그런 어떤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나이가 너무 어리다든지 또 피부 검사를 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혈액 검사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검사들을 하시고 사실 선생님 정도 되시면 이제 눈으로 또 보시면 그냥 대충 감이 오시죠? 그렇죠. 보면은 이제 진찰성에서 이제 아토피 피부인지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 경, 중 이렇게도 나누시기도 합니까? 단계별로 암처럼 이렇게 막 그렇게 나누기도 하나요? 당연히 하죠. 모든 질환에 다 그렇겠지만은 어느 정도 심하냐 우리가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될 거거든요.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중증도에 따라서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단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단계를 나누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치료를 하시는데 이제부터 치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가장 대표적인 치료 방법들부터 일단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큰 제목부터. 큰 제목부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피부 관리입니다. 피부 관리라고 하면 이제 보습제, 보습제, 피부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목욕 이런 기본적인 관리를 가장 중요시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염증이 있는 부위는 이제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를 해야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국소 도포제입니다. 국소 도포제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테로이드 연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스테로이드 연고를 조금 보완하기 위한 면역 조절제 연고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신적으로 너무 가렵다든지, 그다음에 너무 심한 경우에는 먹는 약물 치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래도 충분히 조절이 안 될 경우에는 특수 치료를 조금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런 특수 치료들이 최근에 나온 게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습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아토피 치료는 보습에서 시작해서 보습으로 끝난다. 그만큼 보습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보습제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쓰는 방법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보습제에 대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자극이 없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어떤 분들은 너무 비싼 예. 그런 것만 이제 고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본인한테 맞는 보습제 네. 예. 그걸 꼭 선택을 하시면 몇 가지 되겠고요. 써보셔야 알 수 있겠네요. 그렇긴 하죠. 예. 예. 어떤 분은 아주 좋다고 했는데 사용해 보니까 오히려 더 발진이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계절에 따라 좀 차이가 있죠. 네. 요즘처럼 뭐 여름의 경우에는 땀을 많이 흘리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 자주 이제 발라주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보습제 중에서도 끈적끈적한 게 있고 조금 예. 물 성분이 좀 많이 있는 수성 성분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로션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물 성분이 좀 있기 때문에 예. 여름에 많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겨울과 같은 경우는 많이 건조하지 않습니까? 예. 이럴 경우에는 이제 크림같이 좀 크림같이 이제 끈적끈적한 뻑뻑한 걸로. 그렇죠. 예, 그런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같으면 크림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걸 쓰시면 로션 같은 부드러운 걸 쓰시면 좋은데 뭐 바르는 것도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사실 이제 뭐 보습제 발라라 하면은 뭐 이렇게 마음이 급한 김에 막 듬뿍해서 샥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바르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예, 군데군데 이렇게 좀 퍼져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문질러 가면서 피부 결을 따라서 문질러 가면서 이렇게 마사지 하듯이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엄마가 아기들 피부에 이렇게 뭐 발라주시듯이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중요한 팁이 한 가지 있습니다. 또 있어요? 예, 우리가 목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목욕을 하고 나서는 피부가 빨리 건조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목욕하고 나서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거 꼭 잊지 말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보습제를 이제 바르고 난 이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그 보습의 효과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3번 이상은 보습제를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 닦는 것처럼. 그렇죠. 예, 예. 샤워하고 3분 이내에 바르고 하루에 3번 발라라. 예. 부지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133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매일 목욕을 하고 하루에 목욕한 이후에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고 그리고 하루에 3번 이상 보습제를 바르라. 133 요거 좋네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토피에서 가장 중요한 보습제 쓰는 법 가르쳐 드렸고요. 이번에 이제 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일단 연고부터 좀 보죠. 네네.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급할 때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쓰다가 그 뒤로는 이제 면역 조절제 연고를 쓴다라고 합니다. 요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스테로이드 연고는 굉장히 중요한 그 치료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치료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든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병을 키운다든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적절하게 처방에 따라만 잘 사용하게 되면은 전혀 문제 없이 활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스테로이드 연고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로이드 연고도 사용할 때 부위마다 좀 다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심한가에 따라서 사용하는 연고가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써야 될 경우에는 충분하게 회복될 동안까지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연고는 이제 크게 스테로이드와 면역 조절 연고가 있는데 먹는 약도 크게 이렇게 똑같이 나누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먹는 약도 일단 스테로이드는 급할 때 좀 썼다가 그 이후에는 면역 조절제를 또 먹는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가렵지 않습니까? 특히 심한 때가 이제 밤에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잔 정도로 너무 가렵기 때문에 일단 가려움을 좀 줄여주는 그런 약을 좀 써야 되는데 대표적인 약이 항히스타민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환자에 적합한 항히스타민제를 통해서 약을 복용하면 좀 가려움증은 조금 덜해질 수가 있습니다. 밤에 좀 잠도 잘 자야 될 거고요. 이제 그런 기본적인 약제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스테로이드 연고라든지 기본적인 뭐 환경 관리 뭐 이런 걸 다 한다 하더라도 아토피 피부염이 조절되지 않는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면역 억제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뭐 대표적인 약제가 사이클로스포린이라든지 그다음에 메소트렉세이트 뭐 이런 것들이 약제가 대표적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약제들 오래 드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새로 또 나온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서 이런 먹는 약 말고도 또 좀 치료법들 나온 것들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네. 먼저 그 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아토피 피부의 기본 원칙, 네. 환경 관리, 뭐 피할 거는 피하고, 네. 보습제를 사용하고, 네. 기본적인 연고 이런 걸 가장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되겠고요. 예. 이것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적절치 않은 경우에 특수 치료를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특수 치료 궁금합니다, 선생님.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네네. 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면역 치료를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면역 치료라고 하면은 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 물질, 예.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죠? 예. 다르지만은 이제 그 환자에게 알레르기를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알레르기 물질이 있는데 네. 이 물질을 저용량부터 이제 점차 노출시키게 되면은 예. 이 물질에 대해서 면역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한테 땅콩을 조금씩 이렇게 양량을 늘리면서 노출을 시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음식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지금은 주로 이제 흡입 물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진먼지, 진드기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대표적인 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은 용량을부터 이렇게 쭉 치료 영역까지 늘리게 되면은 이런 물질에 노출되더라도 상당한 정도로 차단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특히 이제 비염이라든지 천식이 동반되어 있는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들이 있는 경우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치료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면역 치료가 되겠고, 그렇죠. 선생님이 자가 혈청을 주사한다. 이게 선생님 무슨 얘기입니까? 네, 사실 이제 이게 치료제가 요즘에 조금 시험 단계 그리고 임상 연구 단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상당히 이것도 효과가 있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피를 뽑아가지고 뽑아서 이제 분리를 시킵니다. 혈구 성분이 있고 그다음에 혈청 성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원심 분리를 시켜보게 되면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혈청 성분에 있는 부분을 뽑아가지고 자기 근육에다가 주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자기 몸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런 면역 반응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요? 네네네. 실제로 제 환자 중에서도 아주 심하지 않는 그런 아토피 피부 환자한테 사용을 해봤더니 상당한 수준으로 회복이 되는 걸 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방법인데 그런 방법도 있었고 또 더 새로운 방법이 생물학적 제재라는 게 있는데요, 선생님. 이건 류마티스 얘기할 때 한번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항암제 때도 이런 얘기가 조금 나온 것 같은데 이걸 이제는 아토피에도 쓰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선생님. 요즘에 이제 생물학적 제재가 아주 대세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부위에다가 목표물을 이렇게 쏘아서 이렇게 차단을 시키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가장 그 주 두목이 뭐냐면은 이형 T 림프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T 림프구에서 분비하는 그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 물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이토카인을 이제 차단하는 그런 어떤 항체를 바로 이제 생물학적 제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단을 시키는 주사를 주게 되면은 아토피 피부염이 아주 과거에 비해서 호전이 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 여러 가지 방법들로 잘 치료가 안 되던 환자들이 이 방법으로 많이 좋아진다. 그렇죠.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한테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새로운 치료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건 정말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하면 제일 또 질문 많이 하시는 것들이 사실은 음식에 관한 것들입니다. 크는 아이들 이제 뭘 먹어야 되고 뭐는 안 먹어야 되고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요거 정리를 좀 해주시죠, 선생님. 사실 식품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늘 이렇게 섭취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관심사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식품 섭취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은 이게 성장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성장이라든지 영양결핍 이런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인식이 또 잘못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그런 환자한테 실제로 아토피 피부를 악화시키는 요인 중에 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좀 적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들이 보면은 콩이라든지 우유라든지 또 계란 흰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모든
사람에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리고 그 특정한 화나 예. 환자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악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식품들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고요. 예. 정확하게 안 뒤에는 그것을 피하는 예.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예. 또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식품은 특정 식품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섭취를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영양이라든지 영양소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충을 시켜줘야 된단 말입니다. 네. 그 보충을 시켜줄 수 있는 방법들을 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예. 요즘에는 또 그런 것들을 이제 대체 식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것을 통해서 몸이 좀 균형적인 네. 그런 어떤 영양을 공급을 받고 예.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어린아이들 아토피 환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음식 제한을 하지 않고 웬만하면 다 트라이 해보는 걸로 지금 그렇게 얘기를 듣고 네네. 아주 특별한 음식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만 네. 이제 금지를 하는 걸로 그렇게 그렇죠. 얘기를 예, 예.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의 직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센터 센터장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선생님. 네네. 예. 이름은 길지만 뭐 하는 데인지 대충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예. 센터 소개를 잠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센터는 이제 질병관리본부와 또 부산시가 이렇게 지원을 해서 네. 운영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네. 우리가 이제 질환에 대한 치료는 우리 병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만은 이제 올바른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바른 치료의 방법에 대한 그런 상담이라든지 관리에 대한 그런 어떤 소스는 또 이쪽 정부에서 신뢰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올바른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민, 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그리고 우리 학생들, 네.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해서 네. 학생들이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아이들이 아토피에 대해서 아는 게 점점 많아진 것 그런 같으네요. 것도 있어요. 자, 오늘 아토피에 대해서 굉장히 그리고 알레르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 김희규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은 여름에 발라야 할 게 더 많아집니다. 샤워하신 다음에 연고 바르시고 그 위에 보습제 바르시고 또 태양빛 막아야죠. 선블락까지 함께 바르셔야 됩니다. 바르실 게 좀 많긴 하지만 치료의 일환이니까 꼭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보신 방송은 부산 MBC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TV닥터 인사이트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